이거는 저는 맨 처음에는 부동산 공부를 먼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부한 게 지금 한 7년 넘어가는데, 맨 처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금융자산이 75%예요. 그리고 금융자산이 25%란 말이에요. 그럼 비금융자산에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그쵸?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는 대표적인 게 주식과 채권.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주식 정도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저축. 대표적인 거 저축.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금융자산이 70%예요. 주식 이 정도, 채권. 비금융자산이 30%예요. 그럼 부동산 같은 거로 칠게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유독 비금융자산, 부동산이 왜 75%나 되냐? 금융자산이 좋은 것이 많아지긴 하지만.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었죠. 주식했다 망했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쵸? 되게 오랫동안 들었고, 주식하면은, 주식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주식은 도박이라는 것과 거의 동일시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주식시장 자체가 우리가 후진적인 것도 있었던 것들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DC형, DB형 있었잖아요. 뭐 DC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DB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주식을 사 이렇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 미국은 나는 코카콜라 몇 주 가지고 있어. 내가 퇴임할 때 코카콜라 몇 주에서 배당금 한 200씩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자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금융자산이 이렇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게 정답에 가까울까 생각을 해봤던 거죠. 어떤 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냐? 주식으로 사 망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집 샀는데 망했어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집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집을 주거용으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주거용으로 사서 거기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10년, 20년 됐어요. 10년, 20년 됐는데 집값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없잖아요. 집값이. 일기 신도시만 해도 거의 그때 얘기했지만 5,600만 원에 분양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아주 낮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5, 6억은 하잖아요. 심한 경우로 분당 같은 경우 16억까지 하잖아요.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그쵸? 1990년 초에 들어온 거니까. 더 오른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택은 보니까 아파트는 보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면 10년, 20년 지나니까 대부분 다 오르더라. 떨어진 거는 거의 없더라. 근데 주식은 샀더니 휴지족하게 됐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떨어졌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냐? 부동산은 사실 보면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쉽게 그냥 아파트라고 칠게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내가 주거용을 샀든 어쨌든 간에 사고 나서 바로 팔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샀는데 내일 팔거나 오늘 샀는데 다음 달에 팔거나 적어도 오늘 샀는데 올해 말에 팔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한번 사면 아무리 적어도 2년은 살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과세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주택은 사면은 아파트는 사면은 적어도 2년 이상 또는 5년, 10년 살다. 그럼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된다라는 거. 비자발적. 근데 주식 투자 어때요? 우리나라 그때 평균 보유 시간을 봤을 때 몇 분 안 됐었어요.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개념도 실제로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연은 넘어야 되지 않아요? 1년, 2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몇 달 갖고 있으면 되게 오래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몇 달 동안 그게 주식이라는 것들이 짧게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떨어질 수 있는 구간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무도 모르더라, 그거는. 워런 버핏도 모른다. 어떤 개별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래서 단기 투자로 가게 되면 주식 투자는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가까운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은 많지만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부동산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 투자들이 많았다. 여태까지.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야, 왜 위험한 주식을 해? 부동산 투자하면은 돈을 버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 노후 자금들은 대부분 우리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주택 하나를 마련하고 또 뭘 생각하냐면 이거는 괜찮은 것들이 상가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죠. 또는 상가만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면 상가하고
주택하고 병행돼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사기도 하죠. 3층짜리. 그래서 3층은 본인이 살고 1층은 상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워런 버핏 아저씨도 그렇지만 워런 버핏 아저씨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게 뭐냐면 금 투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뭐가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냐. 금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에서 땅에서 무슨 공장을 지을 수는 있지만 회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자체로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늘 얘기하듯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겠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제1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1투자. 그냥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회사든지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낸 것들을 주식을 사면서 그 이익을 분할해서 소유하는 방법이 최고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 워런 버핏은 뭐라 했냐? 좋은 회사를, 우량한 회사들을 적정한 가격, 예전에는 안전마진도 얘기했고 싼 가격이라 그랬는데 중간에 바뀌어요. 나중에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서 장기 보유하는 거죠. 장기 투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개별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접근한다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접근한다면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주식이 부동산보다 우리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식의 수익률이 부동산의 전체 수익률보다 높아요. 이거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근 한 몇백 년간의 주택에 대한 수익률을 뭐로 봤냐면 한 5% 정도로 봤어요. 5%. 여기는 차익과 그리고 임대료를 합쳤을 때 5% 정도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했을 때 주식의 코스피죠. 코스피의 수익률하고 주택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좀 더 높아요. 코스피는 근데 주가 전체 지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가 더 나을 것인가? 사실 주식 투자가 좋은 건 뭐냐면 신경을 덜 써도 돼요. 여러분 부동산은 신경 써야 돼요. 팔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전세 주면은 전세자하고 또 이런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월세는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월세가 뭘 고쳐달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러면 주식 두 가지. 첫 번째, 내 주식이 망하면 국가도 위기인가? 그러면 1등 주식을 얘기하라 그랬죠. 1등 주식이 망하려고 한다면 바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순간이 포착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1등 주식인데 기대하지 말고 다시 갈아타라. 이렇게 하거나 또는 S&P 500처럼 ETF로 묶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망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500등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빼버리니까, 새로 500등 안으로 드는 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실제 망하는 구조가 아니다. 투자 수익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뭐 적게는 8%, 많게는 11%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보면 S&P 500은 국가도 위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S&P 500이면. 그리고 장기 투자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S&P 500을 살 수 있는 그 돈은 내일이라도 빨 수 있는 돈인데 라는 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돈들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예요. 그런 거는 뭐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적립식. 거치식은 한 번에 딱 목돈 드는 거잖아요. 적립식은 일정하게 한 달에 30만 원 또는 그 일정한 정액들로 금액대로 계속 사는 게 적립식이에요. 적립식으로 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떨 때가 필요하냐면 그 현금성 자산을 늘 갖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한 1억 정도든 1억 정도든 현금성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적어도 어느 정도 한 10%에서 30%, 10%에서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더라. 그냥 단기성 채권이라든지 MMF로 집어넣고 가지고 있어도 좋더라. 언제든지 뺐을 수 있게끔 현금으로 넣지 말고. 그럼 이건 언제 써요? 이건 언제 쓸까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자산이 붕괴했을 때, 그때 그거를 팔고 그걸 사라는 거죠.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이 만약에 주식에 넣고 있었다면 주식 가격이 폭락했으면 팔면은 그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더라. MMF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국가적인 위기가 와도 국채 같은 경우는 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많이 떨어진 안전자산, 특정한 시기에 많이 떨어진 그 안전자산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적립식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사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균 100년간 연평 수익이 11%예요. 100년간. 주거용 부동산은 많이 쳐봐야 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의 수익률 똑같다 그랬죠. 차익하고 임대 수익률을 합친 거예요. 그럼 5% 정도면 거의 2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존버글이 누구냐면 뱅가드라는 그런 회사의 창립자예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첫 번째로 그럼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ETF. 그 존버글의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이런 것들이죠. 이게 ETF 개념이잖아요. 모든 주식. 그럼 심하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도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정성에서. S&P가 채권보다 덜 안정적이냐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의 안정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존버글에 대해서. 존버글. 지금 만든 ETF 지수 투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존버글이라는 뱅가드 S&P 500 아직도 있죠. 그럼 SPY, 스파이라든지 그런 VO 이런 것들이 미국 S&P 500이에요. 근데 그게 좀 비싸요. 비싸니까 좀 싼 게 SPDR, S&P 500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라는 거죠. 달러 값이 지금처럼 환율이 낮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적립식이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거치식이면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목돈 한번 넣을 거야, 1억 넣고 이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적립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계속 매달. 지금이라도.